그 뒤로 20일 동안 나는 매일 오전 시간을 내 방에서 구식 언더우드 타자기로 토머스 에핑의 삶을 다르게 각색한 글들을 치면서 보냈다. 신문사로 보낼 짧은 원고는 가장 피상적인 사실들만을 다룬 500단어 정도의 몸이 건조한 글이었다. 그 다음에는 줄리안 바버의 수수께끼 같은 삶이라는 제목이 붙은 좀 더 충실한 원고가 있었는데, 그것은 약 3000단어 정도의 좀 더 감상적인 글로 에핑이 내게 자기가 죽은 뒤 어떤 미술 잡지사에 보내달라고 부탁한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핑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 적은 뒤에 교정을 본 완전한 원고가 되어 있었다. 그 원고는 10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내가 반복된 글과 문맥이 맞지 않는 조잡한 구절을 주의 깊게 제거하고 문장들을 가다듬고 구술된 말들을 그 의미가 상하지 않게 더 나은 글로 바꾸고 하면서 가장 열심히 공을 들인 글이었다. 하지만 내가 알게 된 바로는 그것이 몹시 어렵고 까다로운 과정이었을 뿐 아니라 문장들이 원래의 의미에 충실해지도록 거의 완전한 재구성을 해야 되었던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나는 에핑이 무슨 용도로 그 자서전을 만들려고 하는지는 몰랐지만 그는 자서전을 제대로 만드는 일에 대단히 열심이어서 내가 그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문장을 읽어줄 때마다 야단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사정없이 나를 몰아세웠다. 우리는 매일 오후마다 그런 편집 과정을 거치면서 사소한 문체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서로에게 고함을 지르고 말다툼을 벌였다. 그것은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진이 빠지는 일이었지만 결국 우리는 관점이 다른 상황들에 대해 하나씩 의견을 일치시켰고 3월 초에는 그 일이 모두 끝냈다. 다음날 나는 내 침대에 3권의 책이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그 책들은 모두 솔로몬 바버라는 사람이 쓴 책들이었는데 그날 아침 식사 때 에핑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가 책들을 내 침대에 놓아둔 장본인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에핑의 전형적인 제스처, 간접적이고 모호하고 분명한 동기를 드러내지 않는 제스처였지만 그때쯤엔 나는 그것이 내게 책을 읽으라고 권하는 나름대로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 만큼 그를 잘 알고 있었다. 저자의 이름으로 보아 그것이 일상적인 요구가 아니라는 것은 거의 분명해 보였다. 몇 달 전 그 노인은 결과라는 말을 썼었는데 나는 이제 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책들은 미국 역사에 관한 것으로 3권 모두 각기 다른 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것이었다. 버클리 주교와 인디언들, 로아노크의 잃어버린 식민지, 미국의 황무지. 책 커버에 실린 저자의 양력은 내용이 불충분했지만 나는 흩어진 정보들을 조금씩 한데 꿰어 맞춰 솔로몬 바버가 1944년에 역사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학술지에 많은 논문을 기고했으며 중서부의 여러 대학들에서 강의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1944년이라는 말이 결정적이었다. 만일 에핑이 1916년에 집을 떠나오기 전 아내에게 임신을 시켰다면 그의 아들은 다음 해에 태어났을 것인데 그것은 1944년에 그가 27살, 즉 박사 학위를 따기에 적당한 나이였다는 뜻이었다. 모든 정황이 내 추측과 일치하는 것 같았지만 나는 어떤 결론에 성급히 뛰어들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는 에핑이 그 주제에 접근하기까지는 사흘을 더 기다렸고 그때 가서야 내 추측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네, 내가 화요일날 자네 방에다 놓아둔 책을 훑어보기는 했겠지. 그가 마치 자기 찻잔에 각설탕을 하나 더 넣어달라고 하는 사람처럼 예사롭게 말을 꺼냈다. 예, 훑어보았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읽어보기까지 했는걸요. 그거 놀라운 일이군. 자네 나이를 생각한다면 자네에게 희망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군. 희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덕분에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나한테는 그런 격은 끌어다 댈 필요 없어, 보고. 근데 그 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지?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쓰여졌고 주장하는 바가 명확하고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지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버뮤다에서 인디언들을 교육시키려는 버클리의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 또 그 사람이 로드아일랜드에서 보낸 몇 년 동안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고요. 그 모든 것이 제게는 놀라움으로 다가왔지만 그 책에서 가장 훌륭한 부분은 바버가 버클리의 경험을 인식에 관한 자기의 철학적 연구와 결합시켰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아주 솜씨 있고 독창적이고 매우 심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책들에 대해서는 어땠지?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로아노크에 대해서도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버가 그 미스터리를 푸는데 좋은 예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저는 길을 잃은 정착민들이 크로아탄 인디언들과 힘을 합침으로써 살아남았다는 견해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또 롤리와 토머스 해리어트를 다룬 배경적인 자료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해리어트가 망원경으로 처음 달을 관찰한 사람이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늘 그게 갈릴레오라고 생각했지만 해리어트가 그 사람보다 몇 달 더 앞섰습니다. 그래, 알고 있었지. 나한테 강의를 할 필요는 없어. 저는 다만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르신은 제게 뭘 배웠느냐고 물었고 그래서 저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대꾸하지 마. 여기서 질문하는 사람은 나야. 알았나? 알았습니다. 어르신은 원하는 어떤 질문이라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말을 빙빙 돌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지? 그건 우리에게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르신은 제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 책들을 제 방에 놓아두셨는데 저로서는 왜 직접 대놓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린 날이 갈수록 똑똑해지고 있군. 그렇지 않아? 그걸 알아내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도 어려웠다고는 생각 안 해. 내가 이미 얼마간은 자네한테 얘기를 했을 테니까. 안 그런가? 솔로몬 바버는 어르신의 아드님입니다. 해핑이 아직도 그 대화가 우리를 어디로 끌어가는지 인정하기가 마뜩찮은 듯 한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검은 안경을 벗어 손수건으로 렌즈를 닦았다. 눈이 먼 사람에게는 아무 쓸모없고 있을 법하지 않은 제스처였다. 다음에 그가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나오는 헛기침을 했다. 솔로몬, 정말 형편없는 이름이지. 하지만 나는 그 일과 아무 관계도 없어.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지? 그분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난 그 녀석을 만난 적이 없어. 그 녀석도 나를 만난 적이 없고, 그 녀석이 아는 한 제 아버지는 1916년 유타에서 죽었어. 그분에 대해서 언제 처음 들으셨습니까? 1947년에 파벨 슌 때문이었지. 문을 연 장본인은 그 친구였어. 어느 날 그 친구가 버클리 주교에 관한 책을 한 권 사들고 왔더군. 파벨 그 친구는 굉장한 독서가였지. 내 아마 자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야. 헌데 그 친구가 파버라는 젊은 역사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자 나는 자연히 귀를 바짝 곤두세웠지. 하지만 파벨은 내 여전의 삶에 대해서는 아는 게 전혀 없어서 나는 그 책을 쓴 사람에 대해 좀 더 많은 걸 알아내려고 책에 관심이 있는 척했지.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확실치가 않았어. 바버가 아주 복이 드문 성도 아니고 해서 나로서는 그 솔로몬이 어떤 식으로든 나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었지. 그렇더라도 나는 거기에 어떤 육감이 있었어. 내가 한 인간인으로서 길고 어리석은 경력을 통해 배운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건 육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였어. 그래서 나는 파벨에게 멍석을 펴주었지. 아마 그럴 필요도 없었겠지만 그 친구는 나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려고 들었을 테니까. 만일 내가 그 친구에게 북극으로 가라고 하면 그 친구는 당장 서둘러 거기로 떠났을 거야. 내게 필요한 건 단지 약간의 정보였지만
너무 적극적으로 달려들면 위험할 것 같아서 나는 그 친구에게 지원해줄 만한 젊은 학자에게 해마다 후원금을 대줄 재단을 하나 설립할까 생각 중이라고 했지. 그러면서 이 바버라는 학자가 돈을 좀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버라는 학자가 좀 가망성이 있어 보였는데 그 젊은이를 살펴보고 여분의 돈을 좀 쓸 수 있는지 알아보면 어떻겠냐고 했어. 파벨은 대찬성이었지. 그 친구에게는 이 세상에서 정신적인 삶을 고양시키는 것보다 더 큰 선은 없었으니까. 하지만 부인에 대해서는요? 그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 번도 알아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에게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요. 그런 정보를 얻어낼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나는 엘리자베스에 대해선 어떤 것도 알아보지 않겠다고 다짐을 두었어. 궁금하기는 했지만 그렇더라도 벌레들이 덕실거리는 낡은 깡통을 다시 열고 싶지가 않았어. 과거는 과거이고 나한테는 그게 모두 닫혀 있었지. 그 여자가 살아있건 죽었건 재혼을 했건 안 했건 그런 걸 알아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 그래서 나는 어두운 곳에 남아있기로 했어. 그렇게 하는 데는 상당한 긴장이 있다 알았지만 그게 내가 누구인지를 일깨우는데 이제 나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지. 뒤를 돌아다보지 말자. 중요한 건 그거였어. 후회도 연민도 마음 약한 감상도 없이 엘리자베스에 대해 알아보려는 생각을 거부함으로써 나는 자신을 강하게 지켰지. 하지만 아드님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얘기가 달라. 내가 다른 사람을 세상에 나오도록 하는데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알아야 해. 나는 단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고 싶어 했을 뿐이고 그 이상은 절대로 아니었어. 파벨이 정보를 얻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까? 올해는 아니었어. 그 친구는 솔로몬 바버를 추적해서 그 녀석이 중서부의 어느 보잘것없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지. 아이오와였는지 네브래스카였는지 그건 잊어버렸어. 파벨은 그 녀석에게 편지를 보냈지. 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펠레터인 셈이었지. 그 뒤로는 아무 문제도 없었어. 바버는 고맙다는 답장을 보냈고 다음에는 파벨이 자기는 아이오와인가 네브래스카인가를 지나갈 예정인데 그때 만났으면 어떻게 했느냐는 편지를 보냈지. 물론 순전히 우연인 것처럼. 마치 우연의 일치로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바버는 파벨을 기꺼이 만나겠다고 했고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졌지. 파벨이 기차로 아이오와인가 네브래스카까지 가서 두 사람이 하루 저녁을 같이 보냈는데 다음날 파벨은 내가 알고 싶어하는 걸 모두 알아가지고 왔더군. 그게 뭐였는데요? 뭐였냐면 솔로몬 바버가 1917년 롱아일랜드의 쇼어햄에서 태어났고 그 아버지는 오래전 유타에서 죽은 화가였다는 것. 그리고 또 뭐였냐면 어머니는 1939년에 죽었다는 것. 어르신이 미국으로 돌아온 바로 그 해로군요. 분명히 그렇지.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뭘?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 나는 파벨에게 재단 설립에 관한 생각을 바꿨다고 했고 그걸로 그만이었지. 그러면 아드님을 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일을 그렇게 간단히 그만둘 수 있었다는 게 믿기 어려운데요. 나한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 그게 어렵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나는 내 원칙에 매달렸어. 만난을 무릅쓰고 거기에 매달렸지. 만난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셨군요. 죄송합니다. 정말 대단하셨군요. 그래, 아주 대단했지. 나는 철저한 대가니까. 그러면 지금은요? 어쨌건 나는 계속해서 그 녀석의 소재를 추적할 수 있었어. 파벨이 여러 해 동안 계속 그 녀석과 서신왕래를 하면서 바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계속 알려주었으니까. 그게 내가 지금 자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야. 나한테는
내가 죽은 뒤에 자네가 나를 위해서 해줬으면 하는 일이 있어. 변호사들이 그 일을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보다 자네였으면 싶어. 자네라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데요? 나는 내 돈을 그 녀석에게 남겨줄 생각이야. 흉 부인에게도 물론 남겨줄 게 좀 있지만 그 나머지는 내 아들에게로 가야 해. 그 가엾은 얼간이는 삶을 아주 망쳐버렸는데 그 돈이 얼마가는 도움이 되겠지. 그 녀석은 뚱뚱보에다 아이도 없고 결혼도 안 했어. 철저히 몰락해버린 걸어다니는 비창한 재난이지. 이게 비참이 아니라 비창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자가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한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슬플 비자로 시작하는데 창자가 무슨 창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뛰어난 머리와 재능에도 불구하고 그 녀석의 삶은 긴 재난의 연속이었어. 1940년대 중반 그 녀석은 어떤 스캔들, 내가 알기로는 어떤 남학생들과 비역질을 했다는 건데 그 스캔들로 첫 번째 일자리에서 쫓겨났고 막 다시 일어나려는 참에 메카시 건으로 얻어맞아 곧장 다시 바닥으로 가라앉았지. 메카시 건은 미국 상원의원 메카시가 1949년 이후 수년 동안 전개한 공산주의자 숙청 선풍입니다. 그 녀석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오지에서 제 삶을 보냈어. 누구도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대학들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며. 참 안 된 얘기로 들리는군요. 바로 그거야. 안 됐다. 100% 안 됐지. 하지만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하는데 적당하죠? 어르신이 유언으로 아드님에게 돈을 남기시면 변호사들이 전해줄 텐데요. 제게는 오히려 그 편이 더 수월해 보이는데요. 나는 자네가 그 녀석에게 내 자서전을 보내주었으면 해. 처음엔 우리가 왜 그처럼 열심히 그 일에 매달렸는 줄 알아? 그건 단지 시간을 보내자는 게 아니었어. 그 이면에는 어떤 목적이 있었지. 내가 하는 일에는 언제나 어떤 목적이 있어. 그걸 기억해둬. 내가 죽고 나면 자네가 그걸 바보에게 보내줬으면 해. 그게 어떻게 해서 씌워졌는지를 설명하는 짧은 편지와 함께. 이제 분명해졌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1947년부터 아드님과 계속 거리를 두어 온 뒤에 어르신이 이제 와서 왜 그처럼 갑작스럽게 그분과 연락을 취하려고 그처럼 열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전혀 이치에 닿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어. 나는 그 녀석에게 많은 걸 해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그분이 오히려 알지 않으려고 하면요? 그래, 잘 얘기했어. 설령 그 녀석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건 공정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누가 지금 공정한 거에 대해서 얘기했나? 이건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 나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계속 그 녀석과 거리를 두었지만 이제 내가 죽은 만큼 그 얘기가 나와야 해. 제가 보기엔 어르신은 돌아가신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곧 그렇게 될 거야. 내 장담하지. 얼마 안 가서 곧 그렇게 될 거야. 어르신은 몇 달 동안 그 말씀을 해오셨지만 여전히 늘 그랬던 것처럼 건강하시지 않습니까? 오늘이 며칠이지? 3월 12일입니다. 그렇다면 2달 남았다는 얘기군. 나는 5월 12일에 죽게 되어 있어. 오늘부터 정확히 2달 뒤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아, 포거. 내 말 명심해도 나는 오늘부터 2달 뒤에 죽을 거야. 그 이상한 대화가 있은 뒤 우리는 차츰차츰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아침이면 나는 그에게 책을 읽어주었고 오후가 되면 그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예전과 같은 일정이었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같게 느껴지지 않았다. 예전에 에핑을 읽은 책들을 미리 정해두었지만 이제는 그의 선택이 제멋대로이고 일관성이 전혀 없다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는 내게 데카메론이나 천일 야화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읽어달라고 했다가
다음 날에는 실수의 코미디로 올라갔고 그 다음 날에는 책을 아예 한 옆으로 치워버리고 플로리다의 야구 캠프들에서 벌어지는 중계 트레이닝 뉴스를 읽으라고 했다. 어쩌면 그는 이제부터 읽을 거리들을 되는 대로 고르기로, 마치 그러는 것이 세상의 작별을 고하는 방법이라도 되는 것처럼 다양한 작품들의 작별을 고하기 위해 그것들을 가볍게 대충대충 훑어보기로 마음을 정했는지도 몰랐다. 사나흘을 연달아 그는 내게 도색 소설들, 야한 소설들 같은 얘기인가 보네요. 그는 내게 도색 소설들을 읽어달라고 했지만 그런 책들마저도 이렇다 하게 눈에 띌 정도로 그를 흥분시키지는 못했다. 한 번인가 두 번 그가 재미있어서 낄낄거린 적이 있기는 했어도 어떤 때는 몹시 흥분되는 구절을 읽어주는 도중에 잠이 들기도 했다. 나는 그가 졸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책을 읽었는데 그는 반 시간쯤 뒤에 잠을 깨면 내게 어떻게 죽을 것인지 연습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나는 머릿속으로 섹스를 하면서 죽고 싶어. 그가 옹알거렸다. 그보다 더 낮게 가버리는 방법은 없으니까. 나는 전에 도색 소설을 읽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책들이 황당하면서도 동시에 자극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나는 가장 쓸만한 구절들을 몇 가지 외워두었다가 그날 밤 키티를 만났을 때 그것을 인용해 보았다. 그 구절들이 그녀에게 어떤 효과를 보인 것이 분명했다. 내 얘기에 그녀는 깔깔대고 웃었지만 동시에 옷을 벗고 침대로 올라가고 싶어 했으니까. 산책 역시 예전과는 달라졌다. 에핑은 이제 산책을 나가는데 별로 열의를 보이지 않았고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마주치는 사물들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 대신 생각에 잠긴 모습으로 말없이 물러나 앉아있곤 했다. 나는 습관적으로 대강대강 설명을 계속했지만 그는 거의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같이 맞서 대거리를 할 에핑의 심술궂은 말과 비판이 없어지자 나는 내 기분 역시 시들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그를 알게 된 뒤 처음으로 그는 정신이 멍해져서 주위에 있는 사물들로부터 풀려나 거의 초연해지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휴 부인과 에핑이 보이는 변화들에 대해 얘기를 해보았는데 그녀 역시 자기도 그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그에게서 별다른 변화를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많건 적건 늘 먹던 것처럼 먹었고 장의 활동도 정상이었다. 또 어디가 아프거나 불편하다고 불평을 하지도 않았다. 그 이상하게 무기력한 기간은 대략 3주일가량 지속되었다. 그러나 내가 에핑이 심각하게 쇠약해져 간다고 생각할 즈음 어느 날 아침 그가 완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테이블에 앉더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쾌활하고 즐겁게 불쑥 말을 꺼냈다. 드디어 결정됐어. 그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쾅 내려치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내리치는 힘이 너무 강해서 빈 그릇들이 튀어올라 덜그덕거렸다. 날이면 날마다 나는 이리저리 궁리를 하고 완벽한 계획을 짜내려고 했으면서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해봤어. 하지만 많은 정신적 노력을 거친 끝에 일이 해결되었다고 기쁘게 알릴 수 있게 됐지. 해결됐어. 누군가 뭐래도 이가 내가 이제까지 생각해냈던 것 중에서 가장 멋진 아이디어야. 이건 하나의 걸작, 완전한 걸작이지. 자넨 좀 즐길 준비가 돼 있나? 물론입니다. 내가 쾌활하게 대답했다. 그에게 장단을 맞춰주는 것이 상책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저는 언제든 즐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좋아, 그게 기백이지. 그가 양손을 비비면서 말했다. 내 장담하는데 이건 굉장한 마지막 작품, 비길 데 없는 마지막 인사가 될 거야. 근데 오늘 날씨가 어떻지? 휴 부인이 대답했다. 맑고 상쾌해요. 라디오에서는 기온이 20도 가까이 올라갈 거라고 했어요. 맑고 상쾌하고 20도 가까이라. 그가 되뇌었다. 더 이상 나올 수가 없겠는걸. 그리고 날짜는 포그.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지? 4월 1일 새 달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4월 1일이라 직구전 장남과 농담을 한 놈이군. 프랑스 사람들은 오늘을 물고기의 날이라고 하지. 좋아. 사람들에게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물고기를 좀 줄 수 있겠군. 안 그런가 포그? 우리는 사람들에게 한 바구니 가득 줄 거야. 물론이죠.
내가 대답했다. 우린 사람들에게 물고기 4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아침 식사를 할 동안에 내내 에핑은 오트밀을 스푼에 떠서 입으로 가져갈 동안에만 말을 멈추며 계속 그렇게 신이 나서 떠들어댔다. 흉 부인은 걱정이 되는 듯 보였지만 그렇더라도 나는 그 조울증적인 에너지의 분출에 오히려 힘이 솟았다. 결국에 가서는 일이 어떻게 되건 우리가 이제 막 지나온 침울화 몇 주일보다는 그 편이 더 나았다. 에핑은 맥 빠진 늙은이 역할을 하도록 생기지 않았고 나는 그가 풀죽은 침묵 속에서 사는 것보다 자신의 열정에 겨워 죽는 것이 보고 싶었다. 점심 식사가 끝나자 그는 자기의 물건들을 가져다 외출 준비를 시켜달라고 했다. 늘 쓰던 장비들, 모포, 스카프, 코트, 모자, 장갑이 그를 둘러싸고 나자 그는 내게 벽장을 열고 부츠와 장화더미 밑에 있는 조그맣고 주름진 손가방을 꺼내오라고 일렀다. 어떻게 생각해? 그가 물었다.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나? 그건 모두 어르신이 이걸 어디에다 쓰려고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갚는데 이걸 쓸 거야. 현찰로 2만 달러. 내가 미쳐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기도 전에 흉 부인이 말을 자르고 끼어들었다. 그런 일을 벌이는 건 절대로 안 돼요, 토마스 영감님.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걸 용납 못해요. 앞도 못 보는 사람이 현찰로 2만 달러나 되는 돈을 가지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다니요. 그 말도 안 되는 생각 당장 그만둬요. 닥쳐, 망할 것. 에핑이 딱딱거렸다. 닥치지 않으면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건 내 돈이고 난 그걸로 내가 원하는 일이면 뭐든 다 할 수 있어. 나한테는 신변을 보호해줄 믿을 만한 보디가드가 있고 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건 자네 일이 아니고 알아듣겠어 이 뚱보암소야. 한 번 더 주제 넘게 참견하면 당장 짐을 싸게 하고 말겠어. 저분은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흥분하실 건 없습니다. 내가 그의 난폭한 공격으로부터 흉 부인을 두둔하려고 들었다. 자네도 마찬가지야. 잘난 척이나 하는 어린 녀석. 그가 내게 고함을 질렀다. 시키는 대로 하든가 아니면 일을 그만두고 떠나. 하나, 둘, 셋. 그러면 자넨 그걸로 끝이야. 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디 한번 해보지 그래. 연병할 늙은이 흉 부인이 맞받아쳤다. 영감은 고집만 센 늙은 얼간이라고요. 그 돈을 한 푼도 남김없이 홀랑 다 잃어버리라지. 그 가방에 든 돈이 모두 날아가서 영감이 그걸 다시는 못 봤으면 좋겠네. 에핑이 말했다. 그러면 자네는 내가 이 돈으로 뭘 할 거라고 생각하지? 이 화상아? 써버린다고? 자네는 이 토머스 에핑이 그런 뻔한 소리에 고개를 숙일 거라고 생각해? 나한테는 그 돈으로 할 거창한 계획이 있어. 이제껏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굉장한 계획이. 허튼 소리 말아요. 흉 부인이 대답받았다. 영감이 나가서 100만 달러를 쓴데도 난 상관 안 해요.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니까. 나는 영감한테서 손 씻었어요. 영감과 그 온갖 허튼 소리에서요. 자. 에핑의 어조가 벼랑간에 은근히 구슬리는 투로 바뀌었다. 그렇게 토라질 건 없잖아. 그가 손을 내밀어 그녀의 팔을 잡고 마치 정말로 그러는 것처럼 팔뚝에 서너 번 입을 맞추었다. 포그가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이 청년은 건장한 젊은이니까 우리에겐 아무 일도 없을 거고 내 말을 믿어. 나는 아주 세세한 일에까지 모두 계획을 짜두었어. 나를 속일 수는 없어요. 그녀가 성가신 듯 팔을 빼면서 말했다. 난 영감님이 뭔가 바보 같은 일을 생각해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만 기억해둬요. 난 영감님이 나한테 사과하고 우는 소리를 하고 그러는 거 원치 않아요.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한 번 바보는 언제까지 바보니까요. 그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늘 했던 말인데 어머니 말이 옳았어요.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설명을 해주겠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어. 또 그 외에도 포그가 지금 당장 휠체어를 밀고 나가지 않으면 나는 이 담요 밑에서 쪄 죽고 말 거야. 그렇다면 가보시구려. 흉 부인이 말했다. 내가 상관 하나 보라고요. 에핑이 씩 웃고 나서 허리를 펴고 내 쪽으로 돌아다 보았다. 자넨 준비됐겠지? 그가 선장처럼 내게 으르렁거렸다. 어르신이 준비되었다면 언제든지요. 내가 대답했다.
좋아, 그럼 떠나자고. 우리가 처음 들른 곳은 브로드웨이에 있는 체이스 맨해튼 은행이었는데 거기에서 에핑은 현찰로 $20,000를 인출했다. 많은 돈이 오가야 했기 때문에 결제가 끝나기까지는 1시간 가까이 소요되었다. 먼저 은행장이 승인을 해야 했고 다음에는 출납개원이 필요할 만큼의 $50짜리 지폐들을 끌어모으는데 좀 더 시간이 걸렸다. 에핑은 꼭 그 액면 금액의 지폐로만 받으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맨해튼 은행의 오래된 고객, 그가 은행장에게 몇 번씩 일깨워준 대로라면 중요한 고객이어서 은행장은 유쾌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낌새를 채자 그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있는 힘을 다했다. 에핑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나칠 정도로 경기를 하고 있었다. 내가 자기를 도와주는 것도 거절했고 호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낼 때는 내 눈에 보이지 않도록 가리려고 애를 썼다. 마치 내가 자기의 구좌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있는지 알게 될까봐 두렵기라도 한 것 같았다. 나는 오래전부터 에핑의 그런 행동에 반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지만 사실 통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에 대해서는 눈꽃만큼의 관심도 없었다. 마침내 돈이 다 준비되자 출납개원이 그 돈을 2번 세어 건넸고 다음에는 에핑이 확실히 해둘 셈으로 나를 시켜 한 번 더 세게 했다. 나는 그때까지 한 곳에서 그처럼 많은 돈을 본 적이 없었지만 그 돈을 다 세었을 때쯤엔 요술은 사라졌고 돈은 있는 그대로의 것, 400장의 초록색 종이장으로 그 의미가 축소되었다. 내가 에핑에게 틀림없이 맞는다고 하자 그는 만족스럽게 미소를 짓고 나서 돈다발을 손가방 안에다 집어넣으라고 일렀다. 손가방은 그 돈을 모두 집어넣을 수 있을 만큼 컸다. 나는 손가방의 지퍼를 올려서 조심스럽게 에핑의 무릎에다 놓은 다음 휠체어를 밀고 은행을 나섰다. 문까지 가는 동안 그는 계속 지팡이를 휘두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마치 내리라고는 없는 것처럼 야단 법석을 떨었다. 일단 밖으로 나오자 그는 내게 자기를 브로드웨이 한복판에 있는 교통안전지대들 중 한 곳으로 밀어다 달라고 했다. 그곳은 양쪽에서 승용차와 트럭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시끄러운 장소였지만 에핑은 그런 소음에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옆자리 벤치에 누가 앉아 있느냐고 물었다가 내게서 아무도 없다는 대답을 듣자 그렇다면 자리를 잡고 앉으라고 일렀다. 그날 에핑은 검은 안경을 쓴 데다 돈가방을 양팔로 가슴에 꼭 끌어안고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마치 외계에서 막 찾아든 너무 자란 벌새처럼 보였다. 자,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내 계획을 알려주겠네. 그가 말했다. 은행은 얘기를 할 만한 곳이 못 되고 아파트에서는 그 지겹게 참견하는 여자가 우리 얘기를 엿듣는 걸 원치 않았거든. 자네도 아마 속으로 여러 번 질문을 해봤을 건데 이제 자네가 이 일에서 내 보조자가 될 터인 만큼 지금이 바로 비밀을 털어놓을 때인 것 같아. 저도 어르신이 조만간 그 말씀을 하실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건 이렇게 된 걸세, 포그. 나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하면서 지난 몇 달을 보냈어. 유언장을 작성하고 사망기사를 쓰고 끝 마무리를 짓고 하면서. 하지만 아직 내 마음을 성가시게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어. 갚지 못한 빚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2주일 동안 그 일을 생각해 본 결과 마침내 해결책을 찾은 거야. 자네도 기억하겠지만 나는 52년 전에 돈가방을 발견해서 그 돈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버는 데 썼어. 그 이후로 내가 계속 살아올 수 있도록 해준 돈이지. 하지만 이제는 4명이 다 한 만큼 나한테는 그 가방에 들어있던 돈이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렇다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할까? 의미가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되돌려주는 거야. 되돌려주다니요? 하지만 누구에게 되돌려주죠? 그레샴 형제는 죽었고 또 그 돈은 애초에 그 사람들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어르신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름 모를 낯선 사람들로부터 훔친 거였으니까요. 또 설령 어르신이 그게 누구 것이었는지 알아낼 수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아마 지금쯤엔 모두 죽었을 텐데요. 바로 그거야. 그 사람들은 모두 죽었겠지. 또 그 사람들의 후손을 찾아내는 일도 불가능하겠고, 안 그런가?
그게 바로 제가 지금 막 드린 말씀입니다. 자네는 그 사람들이 이름 모를 낯선 사람들이라고도 했어. 해봐. 이 타락해버린 도시에 얼마든지 있는 게 한 가지 있다면 그건 이름 모를 낯선 사람들이야. 길거리는 그런 사람들로 채워져 있지. 어디를 돌아보아도 또 다른 이름 모를 낯선 사람들이 있어. 다 합쳐보면 우리 주위에만도 그런 사람들이 수백 명은 있겠지. 설마 농담은 아니시겠죠? 물론 나는 진담이야. 난 언제나 진지해. 자네도 지금쯤은 그걸 알았을 텐데. 어르신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낯선 사람들에게 $50짜리 지폐를 건네주자는 건가요? 그런다면 폭동이 일어날 텐데요. 사람들은 미칠 거고 우리를 잡아 찢을 겁니다. 우리가 이를 정확하게만 처리한다면 그렇지 않아. 그건 모두 제대로 된 계획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계획이 있어. 내 말을 믿어, 보그. 우리 일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 내 평생 최고의 업적이 될 거야. 그의 계획은 간단했다. 벌건 대낮에 길거리로 나가서 우리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선정한 몇몇 장소에서 신속하게 게릴라식으로 이를 해치운다는 것이었다. 그 모든 작전은 열흘이라는 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고 한 번에 매출해서 40명의 사람들만이 돈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런다면 운수 사나운 일을 당할 가능성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또 우리는 남은 돈을 모두 안전하게 집에다 놓아두고 하루치씩만 내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닐 것이므로 만일 누군가가 우릴 강탈하려고 들더라도 기껏해야 $2,000밖에 챙기지 못할 것이었다. 에핑은 우리가 도시 전역으로 점점 더 범위를 넓혀갈 것이었지만 이틀 동안 연달아 인접한 곳으로는 가지 않겠다고 했다. 하루는 뉴욕 북부, 다음 날은 남부, 월요일에는 동부, 화요일에는 서부 하는 식으로. 그는 어디에 서건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눈치챌 만큼 오래 있지는 않을 작정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곳 근처는 맨 마지막까지 피할 셈이었다. 그런다면 그 계획은 평생에 단 한 번뿐인 사건처럼 보일 것이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슨 수를 쓸 수 있기 전에 모든 일이 끝나게 될 것이었다. 나는 그를 만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당장 알아차렸다.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나는 에핑을 설득해서 그만두도록 말리기보다는 그 일을 가능한 한 안전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기로 했다. 그의 계획은 썩 괜찮은 편이었지만 그 일의 성사 여부는 우리가 어느 시간대를 택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예를 들자면 오후는 썩 좋지가 않을 것이었다. 그 무렵에는 길거리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돈을 받는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미처 알아차릴 틈도 없이 돈을 쥐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곤란한 일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다. 에핑이 내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다가 물었다. 그렇다면 자네는 언제가 제일 좋은 것 같나? 저녁 무렵이요. 하루 일이 끝난 뒤에, 하지만 우리가 어느 인적 없는 길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될 정도로 늦지 않는 시간이요. 그러니까 7시 반에서 10시 사이가 되겠죠. 달리 말하자면 우리가 저녁을 먹은 뒤로군. 그건 식후의 소풍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맞습니다. 좋아, 그러기로 하지, 보고. 우리는 황혼이 내린 뒤에 방랑을 하게 될 거야. 우리 옆을 지나가는 운 좋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줄 준비를 하고서 배회하는 한 쌍의 로빈후드. 그리고 또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기는 대도시라서 우리가 가게 될 곳들이 때로는 몇 마일씩 떨어져 있을 테니까요. 만일 우리가 모든 일을 도보로만 한다면 어떤 날 밤에는 굉장히 늦게 될 겁니다. 그런데 빨리 모습을 감추지 못한다면 곤란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계집애 같은 소리 마, 보고. 우리에겐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만일 자네 다리가 피곤하다면 그때 가서 택시를 부르면 돼. 자네가 걷고 싶다면 걸을 거고. 저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이건 다만 어르신께서 하시려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아셨으면 해서입니다. 차를 한 대 빌리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얼른 손짓을 하는 것만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차에 올라타고 운전수에게 태워다 달라고만 하면 될 테니까요. 운전수라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그런다면 일을 모두 망치게 돼.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요점은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이 그 일을 할 동안 쌀쌀한 봄바람을 맞으며 시내를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단지 너그러운 일을 하려고 했다가 병이라도 든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 될 겁니다. 나는 이리저리 돌아다닐 수 있으면 싶어. 사람들이 다가올 때의 상황을 느끼기 위해서. 차에 앉아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숨쉬는 것과 똑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길거리로 나가 있어야 해. 저는 단지 제안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자네 제안은 없었던 것으로 해.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포그. 그러기에는 너무 늙었으니까. 자네는 나에 대해서 걱정을 덜하면 덜할수록 좋아. 자네가 나하고 잘 지내는 거, 그건 좋아. 하지만 그러려면 입을 닥치도록 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니까. 달의 궁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